실록 대하소설 조선왕조 500년 제2권 개국전야 선죽교 13번째 이야기입니다. 사람책 5수레가 읽겠습니다. 선죽교. 요 며칠 동안 방원은 집안에 틀어박힌 채 자치 통감을 읽고 있었다. 풍덕 한씨의 무덤이 있는 곳에 가지 않게 되자 시간이 남아돌았다. 등청을 하지 않아도 수창궁의 움직임을 소상히 알 수가 있었다. 이 무렵에 이르러 7점선의 활동이 더욱 능란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약칭 통감이라 불리어지는 자치 통감은 고대 제국인 주의 열왕으로부터 송에 이르는 1362년간의 통사를 편년체로 엮어놓은 책이다. 자치 통감은 그 책 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치도의 자료가 되고 역사의 거울이 된다. 더구나 정치나 인물의 득실을 소상하게 적은 터이라 한 번 손에 들면 놓기가 어려운 책이다. 접니다. 민씨 부인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드세요. 민씨 부인은 발소리를 죽이면서 방원의 곁에 다가와서 앉았다. 아버님께서 황주로 떠나신다 하옵니다. 아니, 거길 무엇 하시러요? 세자 저와 추령이라 하옵니다. 누가 동행을 한답디까? 왕제 우와 함께라 하옵니다. 자청하셨다고 합디까? 어명이 계셨다 하옵니다. 방원은 일어섰다. 추동에 다녀오리다. 방원은 서두르고 있었다. 민씨 부인의 뒤를 따르면서 몇 마디 더 나누고 싶었으나 방원의 모습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추동집은 어수선했다. 100여 명의 병사들이 몰려와 있었다. 모두들 무장을 하고 있었다. 세자의 마중을 나가면서 무장이라니. 방원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랑으로 들었다. 이성계는 활을 손질하고 있었다. 아버님, 사냥을 가려고. 방원은 그제야 안도했다. 사냐를 달려본 지도 오래되었어. 무장이 집안에만 들어앉아 있으니 가슴에 응어리만 지는구나. 이성계는 웃음을 담은 얼굴로 담담하게 말하고 있었다. 한 사날 동안 사냐를 돌고 난 다음에 세자저를 추령할 작정이다. 방원은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었다. 우울하고 답답한 심정을 사냥으로 풀어보려고 함이었다. 그러나 왠지 모르게 방원으로서는 이번 사냥만은 말리고 싶었다. 무슨 예견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말리고 싶었는데 좀처럼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조심하시오소서. 허허허. 염려할 일이 아니질 않느냐. 내 발길이 닿지 않은 강토가 어디더냐. 이성계는 손질을 마친 듯 활주를 당겨본다. 아직도 힘이 넘치고 있었다. 해주 땅 광석천은 양면으로 꽃나무가 질비했다. 골이 깊고 무성하였으나 안으로 들어가면 10여 명이 둘러앉을 수 있는 반석이 있고 비단필 같은 물결이 흐른다. 철쭉 진달래가 만산을 덮고 있었고 물소리는 듣기만 해도 손이 시렸다. 광석천을 지난 이성계의 사냥 행렬은 용수산 중턱으로 오르고 있었다. 이름 그대로 용머리가 아니오이까. 퉁두라니 산의 형세를 둘러보면서 말했다. 해주의 진산이니까 시원하시외까. 퉁두라는 이성계의 우울함을 알고 있었다. 아첨이라기보다는 우정이요 진실이었다. 살 것 같소. 산골에서 자란 탓인가 난 지금도 산이 좋아요.
전 산보다 말이 좋세다. 허허허, 장군은 여진의 피를 받았으니까 나무들은 물이 올라서인지 푸른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노르닷, 노르닷. 모리를 나갔던 병사들이 외침소리가 아스라이 들렸다. 이성계의 말이 앞질러 나가고 있었다. 퉁두란과 조영규가 뒤를 따랐다. 이성계가 말에 앉으면 그것은 하늘을 달리는 용마의 모습이었다. 용수산을 벗어난 이성계의 말은 눈 깜짝할 사이에 십리길을 달려 우이산의 험준한 골짜기를 달리고 있었다. 아무도 따를 수 없는 속력이었다. 저만치 뒤로 퉁두란과 조영규가 따를 뿐 이미 병사들은 보이지 않았다. 이성계는 눈앞을 스쳐간 호랑이를 쫓고 있었다. 이미 이성계의 손에는 철궁이 들려 있었다. 나뭇가지가 어른거리며 뒤로 흘러가고 있었다. 내리막길로 달리던 호랑이가 방향을 튼다. 이성계는 철궁에 화살을 매겼다. 활은 만월처럼 둥글게 원을 그리며 늘어나고 있었다. 장군, 장군, 위험하여다. 뒤를 따르던 퉁두란이 소리치는 순간이었다. 이미 이성계는 허공을 나르고 있었고 말은 나둥그라졌다. 이성계는 활을 든 채 바위 뒤에 굴러떨어지면서 다시 10길이 넘는 절벽을 굴렀다. 장군, 장군. 퉁두란과 조영규가 계곡으로 내려와 이성계를 부축했을 때 이성계의 전신은 피투성이로 물들어 있었으나 불같은 두 눈을 부릅뜨고 두 사람의 부축을 밀어냈다. 아니되오이다 장군. 이성계는 안간힘을 썼지만 일어서질 못했다. 이성계에게 있어서 낙마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 절벽으로 미끄러져 떨어지려는 말을 갈기를 잡아 끌어올린 일이 있는 이성계였다. 웬만한 나뭇가지쯤은 몸을 날려서 뛰어넘은 다음 달려오는 말의 사뿐히 내려앉던 이성계가 아니든가. 그런 이성계가 말에서 떨어졌다. 이 무슨 불길한 징조냐. 퉁두란과 조영규는 칡덩쿨을 걷어서 지혈을 시켰다. 업을 수도 없는 중상이었다. 안되겠어. 들것이 아니고는 마련해 보겠습니다. 조영규는 마을로 향해 달렸다. 퉁두란은 이성계를 바로 눕힌 다음 머리맡에 앉았다. 나이 탓이야. 이성계가 씁쓸하게 뱉었다. 말 잘못이야요. 제가 보았다니 끼니요. 말을 다스리지 못함도 내 탓이언을. 그러면서도 이를 악물며 고통을 참고 있었다. 조금만 참으시라요. 영규가 곧 올 깹니다. 석양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다. 일순 천지 만물이 숨을 죽인 듯 정적이 스쳐갔다. 그러고 난 다음에야 쏴 하고 솔바람이 지나갔다. 해가 지자 어둠이 깔려왔다. 이성계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듯 신음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횃불들이 밀려오는 것이 보였다. 장군, 옵내다. 모두들 온다니 끼니요. 이성계는 신음소리를 내는 것마저도 힘들어했다. 대감, 대감, 이 무슨 청천벽력이오이까. 조준이 다가서며 울부짖듯 소리쳤다. 중상입니다. 하산을 서두르자요. 횃불이 앞장을 섰다. 반듯하게 누워있는 이성계를 실은 들것이 뒤를 따랐다. 그 뒤를 퉁두란, 조준, 남은, 조영규가 따르고 있었다. 어둠은 점점 깊어가고 있었다. 우이산을 내려가는 횃불만이 무수히 반짝이고 있었다. 해주의 각 객사에는 의원들이 먼저와 대기하고 있었다. 이성계가 실린 들것이 당도하자 이들이 큰 방으로 모셨다. 수십 개의 촛불들로 방안은 대낮같이 밝았다. 세 사람의 의원들이 번갈아가며 진맥을 하고 상처를 살피기도 했으나 모두들 고개를 저을 뿐 누구도 시원하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만큼 중상인 모양이었다.
객사의 주변은 암울한 어둠과 무거운 정적으로 휩싸여가고 있었다. 추동 강씨 부인에게 이 같은 급보가 당도한 것은 이틀 뒤였다. 차도를 기다리고 있다가 하루를 허비했다고 했다. 얼마나 다치셨길래 운신도 못하시는가. 강씨 부인은 울부짖듯 묻고 있었으나 영규는 꿇어앉은 채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내고 있었다. 왜 이러고 있는 게야 그래. 의원들은 뭐라고 하고 소인이 어찌 대감마님의 일을. 영규는 말끝을 흐렸다. 강씨 부인은 이성계의 부상을 짐작하고도 남았다. 조영규가 말을 못할 정도라면 살아남기조차도 어려운 중상이 아니겠는가. 자넨 뭘 하고 있었고 또 퉁장군은 뭘 하고 있었는가. 산이 깊으면 자네가 앞장을 서는 게 도리거늘. 강씨 부인의 나무람도 더 이상은 이어지지 않았다. 오직 눈앞이 캄캄할 따름이었다. 마님, 전 의원을 데리러 가겠사옵니다. 그러게 가는 길에 우대언을 이리로 불러주고. 예. 영규는 풀이 죽은 모습으로 내당을 물러나갔다. 아버님이 다치셨사옵니까? 방석이가 초롱초롱한 눈빛을 반짝이며 물었다. 강씨 부인은 방석을 끌어안았다. 견딜 수 없는 서름이 치밀어 오르고 있었다. 어머님, 염려할 일이 아니니라. 아버님은 곧 쾌차하실 것이니라. 간신히 그렇게 말하며 터져나오는 서름을 삼켰다. 조영규가 다녀간 방원의 집도 충격으로 넘쳤다. 방원은 맥을 놓고 앉아있을 뿐 말이 없었다. 호정대감의 말씀이 생각나옵니다. 민씨 부인의 말을 듣고서야 방원은 제정신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다. 그 말이었구나. 방원은 하윤의 예언에 전율을 느끼고 있었다. 지난달 주막집에서 하윤은 말했었다. 3월 한 달간 길을 떠나지 마시오. 낙마할 것이오. 그때 방원은 그것이 자신에게 주는 충고인 줄만 알았다. 그래서 출입을 삼가며 책을 읽고 있었질 않았는가. 이를테면 자신에게로 다가오는 애군이 아버지 이성계한테로 옮겨갔음이라 여겨졌다. 곁에 있으면 물어볼 수 있을 것을. 지금으로서는 아버지 이성계가 회생할 수 있는지 그것이 문제였다. 전라도에 가 있는 하윤을 오늘처럼 만나보고 싶은 적은 일찍이 없었다. 그러나 없는 사람을 찾는다 해서 무슨 득이 있으리. 어서 떠나셔야지요. 가야지. 가긴 가야 하는데 도성일이 마음에 걸려. 정몽주 쪽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아무리 그렇기로 이 무슨 변고야. 정도전은 봉화현에 추방되었고 심덕부 설장수는 세자를 따라 명경으로 가고 있었다. 퉁두란 조준 나무는 아버지를 따라 사냥을 가지 않았는가. 이성계의 중심 세력으로는 오직 방원만이 개경에 남아있었는데 방원마저 해주로 떠나간다면 도성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임자, 예, 숙번을 두고 갈 것이요. 7점선으로부터 전갈이 있으면 지체 없이 해주로 보내주시오. 심려하실 일이 아니옵니다. 7점선에게는 정몽주의 동태를 소상히 살피라 이르시고요. 명심하겠사옵니다. 방원은 해주로 떠났다. 모기내가 호종했다. 두 사람은 말을 타고 떠났으므로 방원은 하윤의 말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3월 한 달 길을 떠나지 마시오. 낙마하리다. 방원은 개경거리를 벗어나면서 몇 번이고 되돌아보았다. 자신마저 개경을 떠나는 지금 새 왕조의 창업을 꿈꾸는 핵심 세력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나 진배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몹시 불안한 발길이었다. 어둠이 밀려오고 있었다. 수창궁의 전각에도 등촉이 하나 둘 들어오고 있었다. 공양왕의 침전에는 왕덕이 들어와 있었다. 이성계의 낙마로 인한 큰 부상은 이들에게 있어서도 크나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다. 전하,
이시중의 생사에 따라 흐름의 향배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아옵니다. 연약한 임금이라 왕덕의 말에 즉각적인 반응은 보이지 않았다. 정시중을 중심으로 도당을 개편하시는 게 옳을 것으로 아옵니다. 이성계의 부상이 생사를 가늠할 수 없다면 정몽주를 중심으로 정계를 개편하자는 것이었다. 고려 왕실의 보존은 정몽주만이 감당할 수 있다는 왕덕의 신념이기도 했다. 전하, 실기할 수 없음이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시중의 사임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과인이 아니요, 그런 과인이 이시중이 부상하였다 하여 어찌 정승의 자리를 옮길 수가 있다는 말씀이요. 왕덕은 기가 막혔다. 물실혹이란 지금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든가.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이시중의 병세는 어떻다고 하더이까? 공양왕이 물었다. 중태라고 알고 있사옵니다. 아래옵니다. 환관의 소리가 들렸다. 해주에 갔던 중사가 돌아왔음을 알리고 있었다. 중사는 땀에 젖은 모습으로 어전에 부복했다. 이시중의 상처는 어떠하더냐? 중사는 아직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본대로 소상히 고해야 할 것이니라. 왕덕이 주의를 환기시키고 나섰다. 목불인견의 참상이옵니다. 운신을 못할 만치 중상이었사옵니다. 왕덕의 입가로 미소가 흘렀다. 그러나 공양왕은 한숨을 놓고 있었다. 의원들은 무엇이라 하더냐? 왕덕이 채근하듯 물었다.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말할 수 없다고들 하고 있었사옵니다. 개경으로 옮긴다고 하더냐? 그 또한 어려운 것으로 아옵니다. 왕덕은 공양왕을 쳐다본다. 자신감이 넘치는 안색이며 표정이었다. 중사는 들으라. 예, 전의를 보내도록 하라. 약재도 보내도록 하라. 하루속히 쾌차하기를 하늘에 빌고 있는 과인의 심정도 전하도록 하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중사는 가무팔 듯 방을 나갔다. 촛불이 어른거렸다. 왕덕은 자리를 고쳐 앉으며 말했다. 전하, 천지신명의 보살핌이 계시옵니다. 500년 종묘사직의 빛을 찾음이옵니다. 이 모두가 전하의 홍복인 줄로 아뢰옵니다. 전하, 만백성들이 기뻐하는 환성이 신의 규전에 울려오고 있사옵니다. 전하, 원하옵건대 정시중으로 하여금 조정대사를 관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공양왕은 끝까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왕덕은 밤이 깊도록 어전을 물러가려 하지 않았다. 해주의 객사, 이성계의 병세는 차도가 없었다. 공양왕이 보낸 전의의 보살핌이 있었고 왕실에서나 쓰는 당제로 달인 탕제까지 쓰고 있었으나 효험은 없었다. 방원은 한시도 아버지 이성계의 곁을 떠나지 않고 간병에 열중하고 있었다. 세자저하는 어찌 되었느냐? 잠에서 깨어난 이성계가 방원에게 물었다. 심려 마시오소서. 무사히 환궁하셨다는 전갈이옵니다. 환궁을 그러하옵니다. 이런 불충이 있나? 이성계의 안색은 창백하게 변해가고 있었다. 명나라에서 돌아오는 세자를 마중하고자 했던 일이 아닌가. 우울하고 답답한 신경을 달래기 위해 사냥을 했었는데 자신은 운신할 수조차 없는 몸이 되어 누워있고 그동안 세자는 다른 사람의 마중으로 환궁을 했다면 어마어마한 불충이 아니지라는가. 세자를 마중하라는 것은 왕명이었고 사냥을 한 것은 사사로움이다. 이성계의 지위가 아니었다면 파직을 당했을 것이다. 아버님, 그와 같은 10년은 마시옵고 하루속히 쾌차하셔야 하옵니다. 도성의 일이 마음 놓이지 아니하옵니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방원은 행여나했다. 불길한 일에 접해 있을수록 예감은 적중하는 것인지도 몰랐다. 숙번이 민씨 부인의 서찰을 전했다. 방원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몇 번이고 다시 읽은 다음에야 몸서리치는 울분을 떨었다. 조준, 정도전을 원지에 유배하고 남은 유소종, 남재, 조박의 직을 삭탈하고 또한 원지에 유배하였으니 화급한 조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이런 못된 놈들, 이런 잡아 죽일 놈들이 있나? 퉁두라니 소리쳤다. 주위에 둘러서 있던 조준과 나무는 흐트러진 숨결을 바로 가누지 못했다. 심덕부는 뭘 하고 있었다는 게야. 그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만. 정몽주의 농간이야. 내래 이놈을. 퉁두라는 빠른 걸음으로 마사로 달려가고 있었다. 방원이가 따라와 옷깃을 잡았다. 참으시라니까요. 참다니 어드럽게 참네. 이거 놓으라우. 왜 이러시오니까 장군. 손발을 끊어내지 않네. 단숨에 달려가서 목을 칠 수가 있어. 비키라우. 장군. 퉁두란의 흥분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조준과 남은이 이들을 가까이로 다가오고 있었다. 어찌하면 좋겠소. 시중대감께 고해야 되는 일이 아니오이까. 남은이 제안했다. 아직은 고할 수 없소이다. 방원이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하면 구경만 하자는 것인가? 남은이 반발하고 나섰다. 아버님에게 고하는 것은 급한 게 아니에요. 개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급하지 않소이까? 개경을 비워둔 게 화근이었어요. 그렇기는 하네마는 지금의 형편으로는 이 시중을 옮길 수가 없지를 않은가. 조준이 신중론을 펴고 있었다. 옮기셔야 하오이다. 하늘이 무너져도 아버님은 개경에 계셔야 하오이다. 깃단 소리 하지 말라오. 어드럽게 옮기겠다고 그러네. 퉁두라니 방언의 말을 힘으로 누르려는 듯 소리쳤다. 이번만은 제 말씀을 따라주세요. 개경을 비워둘 수는 없사옵니다. 가는 도중에 변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아버님을 개경으로 모셔야 하오이다. 방언의 어투는 간절하면서도 힘이 있었다. 또 다른 말발굽 소리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들은 객사의 마당으로 달려갔다. 내시가 말에서 내렸다. 무슨 일인가? 방언이 다급하게 물었다. 주상 전하께서 하사품을 내리셨사옵니다. 쾌차를 빈다는 어명도 계셨고요. 공양왕은 이성계의 병세를 위로하고 백은 일정과 사라 각 한 피를 하사했다. 빌어먹을 병 주고 약 주는만. 퉁두라니 중얼거렸다. 이성계의 수족들은 삭탈 관직하고 이성계에게는 하사품을 내렸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이 분명했다. 임금과 조정이 따로 움직이고 있는 중좌이기도 했다. 이날부터 이성계의 환절을 서둘렀다. 의원들은 반대했다. 절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었다. 닥치지 못하겠느냐? 너희가 뭘 안다고 나서는 게야? 방언의 호통이 있고서야 의원들은 잠잠해졌다. 목수들이 동원되어 편하게 누울 수 있는 자비를 만들기 시작했다. 바퀴를 달아봐라. 방언이 진두지휘를 했다. 마침내 수레랄 수도 있고 자비랄 수도 있는 것이 완성되었다. 비단으로 휘장을 치고 차이를 달아 햇빛을 가리게 했다. 자비는 해주를 떠났다. 길이 편편하면 수레를 쓰고 길이 험하면 자비로 썼다. 행렬은 무거운 발걸음을 개경으로 향해 옮겨가고 있었다. 이성계를 태운 자비는 병난도에 이르렀을 때 해는 뉘엿 넘어가고 있었다. 여기서 하룻밤 쉬어가자는 의견이 나왔다. 교꾼들의 고통보다 이성계의 괴로움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방원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촌각을 아껴 쓰려는 방원이었다. 자비는 방원의 의지로 움직이고 있었다. 자비는 방길을 뚫고 개경으로 향하고 있었다. 동이 텄다. 풀잎에 맺힌 이슬이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슬은 교꾼들의 집신을 적시면서 떨어져 나갔다. 떠오르는 아침에는 찬란했다. 초여름 무더우는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자비를 맨 교꾼들이 모두 지쳐 있었다. 뿐만 아니라 자비에 누운 이성계도 지칠 수밖에 없었다.
자비 위에 반듯하게 누운 채 흔들리고 있던 이성계가 고통스러운 얼굴로 뭐라고 중얼거렸다. 자비를 멈추어라. 방원은 소리친 다음 아버지 이성계에게로 다가섰다. 무슨 말씀이시온지요? 이성계의 말은 알아듣기 어려웠으나 방원은 그것을 감지했다. 쉬어가시자고 하시오이까? 이성계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님, 아니되옵니다. 촌각도 실수가 없사옵니다. 이성계의 눈빛은 무섭게 방원을 쏘아보고 있었다. 정몽주가 아버님의 수족을 잘라냈사옵니다. 집안을 해치고자 하고 있사옵니다. 이성계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서둘러라. 방원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자비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무겁고 답답한 행렬이었다. 이성계가 당도한 추동집은 붐볐다. 공양왕을 대신하여 세자가 문병을 다녀가고부터 조정 중신들이 줄을 이어 문병했다. 흩어져 있던 가솔들이 모여들어 정성을 다한 간병을 했고 명성 높은 의원들도 다녀갔다. 이성계의 병세는 눈에 보이듯 호전되어 갔다. 가족들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나 앉을 수 있게 된 것은 추동에 온 지 이틀이 지나고부터였다. 어찌 하시겠사옵니까, 아버님? 형세가 위급 지경에 와 있사옵니다. 방원이 이성계의 의사를 타진했다. 사생의 명예 있으니 다만 순하게 받을 뿐이니라. 참으로 담담한 대답이었다. 사흘째 되는 날 방원은 화와 재를 불렀다. 퉁두란도 자리를 같이 했다. 화는 이성계의 아우요, 재는 정순공주의 지압이니까 이성계에게 사위가 된다. 세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기왕에 모인 것이니까 방원이가 먼저 말해야지. 퉁두란이 정적을 깨듯 입을 열었다. 정몽주를 없애버려야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나 아버님의 허락이 내려지지 않을 것 같소. 기껏하면 선참 후게 해야지. 억하간 결론부터 내고 말았다. 화가 거들었다. 이 씨가 왕실에 충성한 것은 세상이 다 아는데 정몽주 따위에게 악평을 받았으니 후세에 누가 이를 분별하겠는가. 서두릅시다, 형님. 쟤도 지지 않고 한마디 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방원이 일체를 맡고 나섰다. 방원의 성품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 모두들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은 순식간에 누설되고 만다. 이성계에게는 원제라는 이복형이 있었다. 변중량은 원계의 사위였다. 자중진안이라고 했던가. 중량은 이 같은 사실을 지체 없이 정몽주에게 고했다. 정몽주는 추동으로 문병을 가려던 참이었다. 대감, 문병을 중단하시옵소서. 중단하라니 그 무슨 당치 않은 소리. 대감을 모해하고자 하고 있소이다. 소인의 직언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허허허, 내게 무슨 잘못이 있다고 문병마저 피하리. 정몽주는 중량의 밀고를 묵살했다. 그리고 추동으로 가 이성계와 마주 앉았다. 면목 없소이다. 이만하시기가 천만다행이 아니오니까 심리해 주신 은혜를 입음이지요. 당치 않습니다, 대감. 이성계와 정몽주는 친분 이상으로 다정한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주고받던 두 사람은 소리내어 웃기까지 했다. 문 밖에서 서성이던 이방원은 정몽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제가 다가서며 작은 사랑의 주안상이 마련되어 있음을 알렸다. 정몽주가 밝은 얼굴로 마당으로 내려서고 있었다. 대감, 소찬이옵니다마는 주안상을 마련했사옵니다. 오, 그래요? 자, 방호는 정몽주를 작은 사랑으로 인도했다. 방호는 술병을 들어 정몽주의 잔을 채웠다. 고맙사옵니다, 대감. 우대원의 수고가 많았다고 들었어요. 당치 않으시옵니다. 술잔이 2번 오고 갔다. 방호는 정몽주의 심정을 타진했다. 대감, 아래옥기 송구하오나 조준, 정도전,
남원의 유배를 풀어주셨으면 하옵니다만 글쎄 대간들의 탄핵이 있었으니 낸들 무슨 수로 정몽주는 태연히 잔을 비웠다. 아버님께서 서운해 하셨사옵니다. 아침에 난 왕명을 저녁에 거둔 데서야 누가 조정을 믿고 따르겠는가. 조금도 빈틈을 보이지 않는 정몽주였다. 방원은 끝장이라 믿었다. 대감을 배우니 문득 시 한 수가 떠오릅니다. 들어주시겠사옵니까? 듣다마다 방원은 잠시 허공을 보고 있다가 조용히 심중을 토로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100년까지 누리리라. 정몽주는 지그시 눈을 감은 채 경청하고 있었다. 방원은 정몽주의 화답이 있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정몽주는 조용히 잔을 비우고 나서야 화답을 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명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을길을 마친 정몽주는 미소가 담긴 얼굴로 방원의 의향을 물었다. 화답이 되었는지 모르겠구만. 되다마다요 고맙게 받겠사옵니다. 정몽주는 일어섰다. 흐려있던 하늘이 개어오는 듯 마음이 홀가분해졌다. 자신의 심증을 털어놓으면 마음이 밝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정몽주의 모습이 사라지자 방원은 기다리고 있던 조용규에게 눈짓했다. 신바람이 난 조용규는 철퇴를 감아쥐고 말을 몰았다. 그 뒤를 20번 마천목, 목인의 등이 따랐다. 마치 질풍노도와 같은 물결이었다. 정몽주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날씨는 청명하였고 새소리도 맑았다. 정몽주가 좌견리 북쪽에 있는 선죽교에 이르렀을 때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다. 정몽주는 돌아섰다. 한 필도 아닌 서너 필의 기마가 줄기차게 달려오고 있었다. 정몽주가 선죽교의 난간으로 비켜서려는 순간이었다. 선봉을 달리던 조용규는 들고 있던 철퇴를 세차게 휘둘렀다. 퍽! 둔탁한 소리가 나면서 정몽주는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졌다. 저만치까지 달려갔던 서너 필의 기마는 유유히 돌아서고 있었다. 조용규가 말에서 내려 쓰러진 정몽주를 건드렸다. 마지막 안간잎을 쓰든 굽틀했다. 그리고 눈을 부릅뜬 채 죽어갔다. 500년 고려사의 마지막 춘절로 기록된 정몽주의 최후는 이같이 비참했다. 향년 56세 큰 별이 떨어짐이었다. 조용규로부터 성사되었다는 전가를 받은 방우는 큰 사랑으로 들어 이성계에게 사건의 전말을 고했다. 이성계는 온몸을 떨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성한 사람보다도 민첩했다. 몸을 떨면서 손을 뻗었다. 손끝은 방원의 얼굴까지 뻗어나왔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못된 것, 너희가 대신을 추살하였으니 나라 사람들이 어찌 이를 내가 몰랐다고 하겠느냐. 피를 토하듯한 진노였다. 방원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앉아 있었다. 네 이놈, 우리 집안이 본래 충여로서 들렸거늘 너희가 어찌 감히 불효함을 이같이 하리. 미동 없는 방언의 모습을 뚫어질 듯이 쏘아보는 노성을 지르던 이성계는 들고 있던 손을 털썩 내리며 가슴 가득히 차올랐던 분노를 힘없이 쏟아놓고 있었다. 그러나 온몸이 요동하는 거친 숨결은 좀처럼 가라앉지를 않았다. 방언은 이성계의 진노가 가라앉기를 기다려서 입을 열었다. 아버님, 정몽주가 우리 집안을 모함하려 하는데 어찌 가만히 앉아서 망하기를 기다리겠사옵니까? 마땅히 군사를 동원해서라도 괴멸해야 할 일이기에 소자가 하였사옵니다.
이성계는 고통을 못 견디는 것 같았다. 그래서 앉아있는 자세가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다. 끝난 것이 아니옵니다. 비록 정몽주가 없다 해도 별난이 있을 것이옵니다. 마땅히 사전에 막아야 할 것이옵니다. 이성계는 방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자리에 쓰러졌다. 방원은 이 같은 이성계를 바로 눕히면서 대책을 진언했고 이불을 고쳐 덮으면서도 방책을 강구했다. 방원의 열혈 같은 의지에 감동했음인지 마침내 이성계는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차후의 일을 방원에게 일임하고 있음이나 다를 바가 없었다. 황희석이 이성계와 방원의 명을 받들어 조준, 정도전, 남은 등의 탄핵을 대간에게 죄주기를 탄핵한 대간들에게 죄주기를 청했다. 그러나 조정은 쉽사리 응해주지 않았다. 방원은 둘째 형인 방괄하여금 공양왕을 만나게 했다. 전하, 만약 몽주의 당을 신문하지 아니하시겠다면 신등을 중벌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협박이나 다를 바가 없었다. 공양왕으로서는 더 이상 버티어나갈 수가 없었다. 대간들에게 죄가 있다면 외방으로 유배함이 옳은 터인즉 국문은 말도록 하시오. 당치 않으시옵니다. 국문을 아니하고 어찌 죄상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마땅히 국문을 하여 죄상을 밝힌 연후에 죄의 경중을 가려야 할 것으로 아옵니다.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좋을 대로 하시오. 판삼사사 백응념과 순국제조관 김사형이 국문에 나섰다. 김진양은 순순히 자백했다. 정몽주, 이색, 우연보가 이승인, 이종학 등을 신등에게 보내어 이시중이 공을 믿고 권력을 마음대로 하는데 지금 말에서 떨어져 병이 위독하니 마땅히 그의 우익인 조준 등을 제거한 후에 도모할 수 있다 하였사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는가. 정몽주의 목을 베어 저작거리에 매달고 그 곁에 방을 붙였다. 사실이 없는 일을 꾸며서 대간을 꿰어 대신을 모해하고 국가를 요란하게 했다. 백성들은 혀를 찼다. 최영의 참변 때는 저자를 열지 않았던 백성들이었다. 그들이 정몽주의 같은 죽음을 무사히 볼 리가 있겠는가. 그러나 이들에게는 힘이 없었다. 불만을 토로할 곳도 없었다. 힘이 균형을 잃으면 혼란이 가중되게 마련이다. 뿐만 아니었다. 이성계의 막하장수들은 쉬지 않고 상소하여 정몽주의 집과 재산까지 정벌했다. 무서운 세상이었다. 살벌하기까지 했다. 백성들은 입을 닫고 움츠려들었다. 고려사는 정몽주의 인간과 행적을 이렇게 적고 있다. 몽주는 타고난 자질이 지극히 높고 호방하여 충효의 큰 절개가 있었다. 어려서 학문을 좋아하여 게으르지 않았으며 성리를 연구하여 깊이 깨달은 바가 있었다. 중략, 몽주가 비로소 사서로 하여금 주자 가래를 모방하여 종묘를 세워 선조들이 제사를 받들게 하였다. 중략, 도성 내에 오부학당을 세우고 외방에는 향교를 설치하여 유수를 일으켰다. 죄인에 대한 찬사로서는 상당한 것이 아닐 수 없다. 후일 조선왕조가 창업되고 난 다음 정몽주에게는 엄청난 직첩이 증직되기도 했다. 대광, 보국, 숭록대부, 영의정 부사, 수문 전 대제학 겸 예문 춘추관사, 익양 부원군, 그리고 문충이라는 시호도 내려졌다. 정몽주는 갔다. 정몽주가 없는 고려는 생각할 수조차 없던 그런 시절에 마지막 대들보가 무너지듯 정몽주는 처참한 최후를 마쳤다. 이제 무엇이 남았을까? 남아있는 것은 고려가 망하는 일, 그리고 새 왕조가 창업되는 이 일뿐이었다.
여기까지입니다. 선주교 마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